자, 우리 3장에 가기 전에 여러분 책에 보시면 각 장 이제 끝날 때 이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사례형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문제는 꼭 좀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좀 장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풀어 보시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예전에 국가고시에 출제됐던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좀 포함된 문항들이 있으니까 좀 놓치지 말고 꼭 사례형 문제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물렁조직 질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물렁조직 질환이. 그래서 좀 내용 공부하기가 약간 벅찰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위주로 좀 체크를 해서 잘 좀 정리를 하시고 크게 이 물령 조직은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좀 근데 이제 상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 파트별로 그런 물령 조직의 질환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역시 뭐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사진 보시고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물령 조직의 병변 그리고 이제 상지의 팔, 하지의 다리, 기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물론 조직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 당연히 뭐 기본적인 해부 생리 들어가야 되고요. 자, 물론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 뭐예요? 인대, 힘줄, 근육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을 위주로 이제 질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직의 특징, 또 이 세 가지 조직의 손상 시의 원칙, 치료 원칙 등을 볼 건데, 자, 이게 이제 분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분류는 똑같아요. 3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도 손상, 2도 손상, 3도 손상 이렇게 해서 3개 손상으로 나눈다. 이게 3개 손상으로 나누는 건 연부 조직뿐만 아니라 아마 기타 좀 질환에서도 대부분 이렇게 손상의 정도를 3개로 구분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에서 가장 좀 이렇게 이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이제 구분이죠. 이제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이니까. 자, 하여튼 그 분류를 3단계로 나눈다. 자, 그리고 각 이제 질환명들이 나옵니다. 자, 가슴문 증후군부터 해서 프로전 숄더, 로테이터 커프 머슬의 질환들, 그리고 발굽 손목의 질환, 그리고 이제 하지로 가서 엉덩이, 무릎의 십자, 반달연골, 발목의 아클레스 나가고, 자, 그리고 요거는 본 것 같다 금방 그지? 예, 협착성 윤활망염에서 방아쇠 손가락, 디케르 배병, 그 다음에 두푸트랑 구축 이렇게까지 물렁 조직에 대한 질환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입니다. 자, 물렁 조직을 우리가 소프트 티슈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프트 티슈는 관절 주머니, 혈관, 연골, 인대, 힘줄, 근육, 또 근육을 싸고 있는 막까지를 물렁 조직, 소프트 티슈. 이걸 구형으로는 연부 조직이라고 하죠. 연부 조직 같은 말이고, 자, 우리가 이제 관절 질환에서 관절 주머니에 그런 병변 질환들을 받고, 자, 여기서는 이 물렁 조직의 질환에서는 아까 뭘 본다고요? 그쵸. 인대, 힘줄, 근육, 뭐 요 세 가지의 연부 조직, 물렁 조직에 대한 것들을 좀 봅니다. 자, 특징은 뭐냐? 병리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대부분의 물렁 조직은 악교질로 만들어진 결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악교질은 백세섬유를 형성하는 분자를 포함해 대부분 이제 서로가 평행하게 이렇게 교차되어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잘 드러나겠죠?
그게 특징이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장력 강도를 증진시키려 서로 결합되어 있다. 있고요. 이제 하지만 얘네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교차해서 붙어버려요. 자, 이게 유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지만 늘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교차를 해버린 상태에서 굳어버리는 것, 이걸 유착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요 밑에는 이제 그 물령 조직에 대한 손상인데요. 뭐 금방 얘기했던 겁니다. 요 이제 자료들은 외국의 원서와 그다음 구글에 있는 내용들인데 뭐 이제 이렇게 이 인포그래픽으로 잘 이제 정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좀 같이 참고용으로 가지고 온 거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제 화면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것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물령 조직이 뭐냐? 근육이다, 신경, 텐던, 리가멘트, 조인트, 그 다음에 척추의 디스크,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물령 조직에 속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네요. 자, 이 물령 조직의 손상은 most soft tissue injury, not fatal. 이 페달이라는 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령 조직의 손상은 치명적이지는 않다. 생명과는 상관이 없다. 자, 하지만 disabling 장애를 갖는다 말이죠. 그리고 자, 사람들의 노멀 라이프 스타일에 조금 프리벤팅 이렇게 장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페인이 유발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조직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삐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과는 당연히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활동에서 이런 장애를 줄 수 있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고 자, 이러한 이제 손상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령 조직 손상에서 증상, 심툼은 이 그리핑 잡기의 힘이 감소될 수 있고 ROM이 떨어지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통증과 부종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또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텐더네스가 이 국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텐더네스는 이제 압통이에요. 그러니까 누르면 아픈 거죠. 그래서 손상당한 물령 조직은 이제 그런 터치가 있을 때 압통이 생길 수가 있고 넘버레스 그 다음에 팅글링 이 이제 이게 방사통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inability 자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머슬의 이 쓰라림, 이 소울 뭐 통증으로 보면 되겠고요. 스트레인, 스프레인도 나타날 수 있고 브루싱, 멍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핀치드 너브란 말은 이제 신경이 조임, 그러니까 조이는 듯한 어떤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발목을 삐었어. 막 퉁퉁 붓고 막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이게 뼈의 손상이냐, 또는 주위에 있는 물렁 조직의 손상이냐. 자, 이런 것들로 감별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렁 조직의 손상 시 나타나는 증상을 알면 이게 물렁 조직의 손상인지 또는 다른 조직의 손상인지 감별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물렁 조직의 중재 원칙 첫 번째가 이제 인대입니다. 자, 이 리가메트는 자 먼저 볼까요? 인대 힘줄 근육의 손상은 빔과 파열로 구분이 된다. 자, 빔이란 건 또 두 가지인데요. 스프레인과 스트레인 해서 우리가 물렁 조직의 손상은 삐었느냐, 빔이냐, 또는 파열이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갑작스럽게 이 빔이 되는 경우는 주로 과신장,
갑작스럽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급성 빔의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은 주로 지속입니다. 지속. 관절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늘어났다, 수축했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됐을 때 만성적인 그런 인대 손상이 올 수가 있다. 또는 완전 파열, 갑작스러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끊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관절은 매우 불안정하겠죠. 한쪽 발로 못 쓴다. 손상당한 쪽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완전 파열, 이 파열의 정도를 보면, 자, 1도는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완전 파열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냥 파열에 대한 분류를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자, 파열에 대한 분류는 죄송합니다. 자, 파열에 대한 분류는 1도는 인대 섬유가 몇 개 정도 손상 당한 그런 상태를 1도라 하고, 관절의 불안전성은 없는 단계, 디딜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도, 인대 섬유가 절반 손상된 상태고, 자, 이런 관절에서는 불안전성이 약간 나타날 수 있다. 3도, 인대 섬유가 모두 손상된 그런 상태고, 이러한 관절에서는 불안전성이 상당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1도, 2도, 3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물렁 조직의 손상은 다 세 등급, 1도, 2도, 3도로 이렇게 단계별로 손상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예, 그래서 인대 손상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개요는 자, 스프레인이다. 스프레인. 우리가 스프레인과 스트레인 네, 구분은 이렇게 구분하면 뭐 잘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스프레인은 주로 인대입니다. 인대의 손상. 자, 우리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접질러서 이게 늘어났어. 그러면 이 바깥쪽에 이제 바깥쪽의 조직 중에 특히 인대 손상이 두드러진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스프레인이라고 이제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접질렀는데 인대보다 이제 어느 조직? 텐던이나 근육에, 그 위에 있는 근육의 손상이 더 두드러진다. 그럼 이걸 우리가 스트레인이라고 이제 명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스프레인, 인대 손상이 두드러진다. 그렇다고 이렇게 접질렀는데 텐던이 아무런 손상을 받지는 않는 건 아니죠. 손상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인대 손상이 두드러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역시 세 개로 구분합니다. 1도 몇 개의 인대 손상, 불안전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2도 절반 손상, 불안전성이 약간 나타난다. 3도 모든 인대 손상 당하고 관절의 불안전성이 현저하다. 자, 그 외에 이제 손상이 금방 얘기했듯이 스트레인은 근육이나 힘줄 손상이 좀 더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머슬 스트레인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연부 조직의 과신장, 과장력, 과사용으로 인해서 주로 나타난다. 자, 또 그 외의 연부 조직은 럽처나 티어입니다. 티어. 그러니까 이제 파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 힘줄, 근육의 파열 많이 들어갔다, 그죠? 자, 부분적인 파열과 완전한 파열이 있는데요. 자, 부분적인 손상은 근육의 신장 혹은 수축할 때 찢어진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그래서 뭐 반이 찢어졌든 3분의 2가 찢어졌든 이렇게 부분적인 손상은 그렇게 손상받은 부위에서 증상, 특히 이제 통증이 나타나고요. 완전하게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단열이 됐다. 그러면 통각 수용기 역시 파괴가 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임상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요게 이제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좀 구분을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완전하게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금방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접질렀는데 자 인대가 완전히 끊겼어요. 그러면 그 완전히 끊긴 인대는 솔직히 통각 수용기도 같이 이제 파괴가 되면 통증을 못 느낄 수 있지만 그 주위에 뭐 텐던이나 요 주위에 뭐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자, 이 조직들은 계속 이제 통증이 막 심한 거야. 예?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부위에 대한 통증이 어 완전한 파열인데 통증이 있는데요, 교수님? 그렇죠. 이제 다른 주위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파트, 한 조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찢어진 부위에는 통증, 완전하게 파열됐을 때는 통증이 없을 수 있다. 자, 임상적 증상을 좀 더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급성과 만성, 그리고 또 이제 완전 파열로 나누었을 때, 자, 급성은 자,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급성 스프레이는 손상 당시의 설명이 가능하다. 교수님, 제가 오늘 등교할 때 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접질러서 도저히 지금 못 가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급성은. 그죠? 그래서 사고 등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이거는 이거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손상의 원인이 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 치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인자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 갑작스럽게 통증이 나타난다. 스웰링, 브로신, 멍이 나타난다. 그렇죠. 움직임이 감소되고 기능 감소되고 염증이 발현된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물렁 조직의 손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치료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물렁 조직의 모든 물렁 조직에 해당되는 치료 원칙이에요. 우리가 라이스라고 표현을 하죠. 라이스. 그래서 안정을 취하고 초기에는 아이스 그리고 컴플렉션, 엘리베이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치료 원칙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첨부가 될 수가 있어요. 앞에 P가 있어요. P. 자, 이 P는 프로텍션입니다. 보호입니다. 보호. 먼저 보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취한다. 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베이션 이제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높게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있어. 요게 immobilization.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준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높게 들고 고정한다. 그래서 앞에 P를 또는 뒤쪽에 I를 이렇게 또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물렁 조직의 일단 치료 원칙이에요. 라이스가. 그리고 앞에 P가 올 수도 또 맨 아래쪽에 이제 immobilization도 올 수가 있습니다. 만성입니다. 자, 만성은 원인이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아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 이게 대부분 이제 습관이겠지. 또는 이제 반복적인 노출 이런 것들이 만성의 원인이고, 통증 역시 좀 둔해. 그러니까 어디가 딱 아프다 이게보다 그쪽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둔한 통증. 그 외에 스웰링, 인스테빌리 불안정성, 움직임의 감소, 기능 감소는 위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만성기 때 치료 원칙은 원인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일단 원인이 뭐냐. 원인을 찾았으면 거기에 대한 교정, 치료, 교육, 훈련, 자, 이런 것들이 주 치료 원칙입니다. 완전히 치료 원칙이 다르다, 그죠? 그래서 물리치료에 찾아온 이런 물렁 조직의 환자가 급성이냐 만성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 그런 원칙들이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파열. 완전 파열은 강한 외력, 날카로운 날카로운 어떤 그런 거에 인해서 완전하게 파열된 거고요. 따라서 이러한 날카로운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자, 부종도 빠르게 형성이 된 멍이 나타날 수 있고, 기능 제한으로 ROM의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파열됐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의학적인 처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또는 이제 뭐 이렇게 꿰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고정 당연히 고정을 하고, 자, 고정 후
자, 유착이 아까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물렁 조직의 뭐 거의 다 99%의 합병증은 유착이에요. 그래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ROM을 실시한다. 그리고 그 근육의 제대로 된 기능,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근제교육. 굽힌 거는 ROM을 굽힘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럼 너는 굽힘에 대한 그런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치료들이 대부분 근제교육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인자치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급성염자빔이죠. 만성염자빔에 대한 원칙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완전 파열에 대한 그런 원칙도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적인 증상을 보면 지금 뭐 하나요? 물렁 조직에서도 인대 손상에 대한 지금 그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자, 인대는 손상을 당하면 치유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네요. 왜? 혈액 공급이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인대와 접촉한 혈관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치유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 자, 또 하나는 치유 촉진에 관여하는 세포가 거의 없다. 즉 성장 또는 재생 세포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다. 이것도 치유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소 중에 한 개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반응 조직이 남게 된다. 자, 이제 이게 스컬 조직, 손상에 대한 흔적인데요. 특히 섬유성 조직에서는 이러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그런 그림이 있는데, 정상에서 손상을 받고 나서 이러한 흔적들, 회복되는 과정에서 흔적이 있는데, 이걸 스컬 조직이라 한다. 반응 조직이라 하고, 이러한 반응 조직은 이제 뭉쳐버리죠. 이렇게 결합돼 버립니다. 결합되어 버리기 때문에 스컬 티슈의 특징은 일단은 ROM이 줄어들고, 이러한 ROM이 줄어들므로써 어떻게 리인저리, 다시 손상의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스컬 이 티슈의 폼은 이런 이제 손상 당하고 나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고, 근육의 약화, 그 다음에 이 유연성 등의 감소 등을 이끌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의 특징이 바로 스컬 조직, 반응 조직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상이 바로 유착입니다. 자, 이게 물렁 조직의 가장 큰 합병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유착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운동성 회복이 필요하다. 또 하나 고정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유착 방지에 좋은 방법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우리가 이제 급성과 만성으로 염좌를 나누었는데, 따라서 급성과 만성에 대한 치료 원칙, 뭐 금방 큰 치료 원칙 우리는 틀은 봤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좀 치료 원칙들. 자, 초기에 이 급성 손상 시에는 유착을 방지한다.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손상 인대와 관련 있는 근육들, 주위에 있는 근육들의 근력을 유지해서 손상당한 부위에 그런 그 부담을 줄여드는 게 더 중요하고, 고유 감각을 상실하지 않게 해서 끊임없는 재교육을 한다. 그래서 이제 주위 근육들의 근력 유지도 여기에 한 파트고요. 또는 등척성 운동,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고유 감각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급성기부터 이런 것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적 관절의 운동성, 이거 다 요 위와 같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유착과 그 다음에 근력 유지가 중요한데, 근력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 이런 것들 재교육, 인접한 근육의 운동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성성 치료 원칙, 회복이네. 회복, 강화, 교육.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냥 근육의 본래의 기능, 그걸
계속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 근제교육, 자, 이런 것들이 만성기에서는 두드러지게 이런 치료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그런 요런 박스에서 요런 말이 있네요. 최대 보호기, 중등도 보호기, 최소 보호기. 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급성과 만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책, 지금 요거는 우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책은 요걸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또 치료 원칙을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요거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가고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면은 최대 보호기. 자, 인대 손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급성기 때는 이걸 최대로 보호해 줘야 되죠. 말 그대로 이걸 최대 보호기 또는 절대 보호기라고 합니다. 자, 이 최대 보호기 때는 자, 통증이 가장 심할 때예요. 그래서 통증을 조절해 주는 치료, 뭐 아이스뿐만 아니라 그런 거 전기 치료 될 거고, 보호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운동을 제한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초창기에 부종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입니다. 감소해야 되고, 또 근위축을 방지해 주고, 자, 이런 것들이 최대 보호기 때 해야 되는 그런 치료 원칙이 되고, 자, 두 번째는 자,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졌어. 그럼 빨리 뭘 해야 돼요? 그쵸? ROM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를 중등도 보호기 또는 운동 조절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운동 조절기라고 하고, 통증을 조절하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운동성을 증진하고 역시 근위축을 방지하는 것은 목적이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최소 보호기. 자, 통증도 어느 정도 사라졌고 조직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었고 했어요. 자, 그러면 최소 보호기를 통해서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따라서 이걸 기능 회복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기능 회복기는 운동이 가장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성을 회복하고, 운동성 회복이란 말은 당연히 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조절 능력 회복이란 말을 고급스럽게 우리가 운동 학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전자 잡기, 뭐 그 집게, 뭐 숟가락, 뭐 연필 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절 능력의 회복, 즉 운동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누는 그러한 치료 원칙과 또는 최대 보호기, 중등도 보호기, 최소 보호기로 나누는 그러한 3단계의 치료 원칙 같이 좀 구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힘줄의 손상이에요. 자, 힘줄 손상,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트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육 손상도 같이 스트레인. 자, 힘줄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이제 인체에 붙어 있죠. 친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인대나 근육보다 탄력성이 거의 없다. 자, 힘줄은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인체에 붙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근육과 관절에 붙어 있는 건 둥근 형태죠. 그 외에, 자, 머리를 감싸고 있는 힘줄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널 힘줄 모양으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어퍼뉴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널 힘줄 모양으로 뻗어 있는 머리뼈의 힘줄.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근육과 뼈를 붙여주는 힘줄 말고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힘줄도 있어요. 말 그대로 지지띠예요. 이걸 레티나큘럼이라고 하고요. 주로 손목과 발목에 이런 지지띠 힘줄들이 있습니다. 이런 힘줄은 자, 뼈에 이제 상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버사, 아까 얘기했던 점액낭을 통해서 주위 조직과 분리되어 있다. 특히 이제 뼈 또는 그 외의 주위 조직과 분리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점액낭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건초예요, 건초 또는 활액. 자, 아까 건초염 했었죠? 그래서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역시 주변의 조직과의 마찰을 방지하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 힘줄이 잘 늘어나도록 해주는 역할,
자, 이런 역할들을 건초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힘줄이 손상을 받았을 때 이제 병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이제 염증이 나타나고, 자, 이런 염증 변화들이 지속되면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병리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병리적인 변화고, 자, 손상의 종류 중에 견열골절이라는 손상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우리 텐들은 대부분 뼈에 붙어 있다, 그지?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힘줄이 확 힘을 받았을 때 힘줄이 붙어 있는 뼈 부위가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골절이 있어요. 그걸 견열골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하나의 어떤 뭐 골절의 어떤 뭐 종류라고도 보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견열골절이 있다. 이건 골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회복되는 속도는 역시 혈액 공급이 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요 정도 3에서 12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 뭐 이런 특징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힘줄 손상의 치유와 치료 원칙 역시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서 볼 텐데, 자, 이 수술이 필요할 때 이제 수술을 하고, 또는 급성기에는 뭐 어떤 처치를 하고 나서, 의학적 처치를 하고 나서, 자, 이게 이제 원칙이다. 진행의 뭐 원칙을 보면 돼요. 등척성, 능동, 점진적 저하운동 순으로 뭐 이거는 기본적인 운동 치료의 순서와 같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서 힘줄의 그러한 회복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또는 유착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급성기 또 만성기를 나누었는데요. 급성기는 우리가 고정 기간 동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어떤 수술을 했을 때는. 또 만성기는 고정 기간 이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원칙을 볼 수 있는데, 자, 좀 전에 스프레인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급성기는 순환을 증진시키고 유착을 방지한다. 그래서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력 유지, 그리고 통증이 뭐 가장 있는 시기가 이제 급성기니까 통증 조절, 또 기능 유지, 자, 이런 것들이 치료 원칙입니다. 자, 특히 이제 여기에서 등척성이란 말은 뭐 이런 것들의 유지를 위해서겠지. 자, 그 다음 만성기 고정기한 이유입니다. 강화죠. 강화, 회복, 교육. 그래서 원래의 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근제 교육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게 만성기가 되겠습니다. 자, 힘줄 손상의 호발 부위, 이거 참고합니다. 아킬레스건, 돌림근띠, 예,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근육의 손상이에요. 역시 이제 스트레인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죠? 자, 증상은 뭐 똑같아요. 1도에서 3도. 몇 개의 근섬유, 절반의 근섬유, 모든 근섬유의 손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2도, 3도 손상 시에 이제 우리가 뭐 일단 급성기 등척성 운동을 해서 일단 근력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는 이제 능동, 펌잉 할 때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동으로 했을 때는 통증이 이만큼은 없을 수 있다. 이게 왜? 당연히 수축성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축성 조직의 손상의 특징은, 자, 이 수축성 조직이 손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능동 ROMC에는 당연히 통증이 더 올라가고, 수동 ROMC에는 통증이 이만큼보다는 이제 줄어든다. 자, 이게 수축성 조직의 특징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축성 조직의 이제 이 초기에 이제 이러한 그 어떤 유착을 방지하고 어떤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만약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능동보다는 약간의 수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이제 머슬 조인트에 대한 관절 가동수는 있겠죠, 그죠? 느리고 굴리고 그리고 뭐 스핌을 준다거나 해서 하여튼 수동 ROM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통증을 좀 감소, 통증이 좀 유발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 자, 급성기 때는 유지. 그래서 등척성을 통해서 또는 보조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유지하고, 만성기 때는 회복, 교육 이런 것들 만성기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자, 원칙을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약간 좀 더 보면, 초기에는 통증과 분조 감소를 위해서 보호, 안정, 얼음, 압박, 올림. 자, 이게 아까 P 프라이스 뭐 이러한 치료 원칙이 있었어요. 자, 그런 원칙을 급성기 때 하면 되고요. 급성기를 한 48시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는 당연히 통증과 부종 지속 시에는 이런 치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통증과 부종이 지속됐을 때는 이런 치료와 함께 후기 때는 근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척성을 비롯해서 뻗침 저항, 기능 회복 이런 데 초점을 둡니다. 이 가벼운 외측 범위 운동이란 말은 우리가 근제 교육입니다. 근제 교육의 시작 범위가 외측 범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측 범위에서 시작을 한다. 이 외측 범위란 말은 컨센트리 수축에서의 초기 각도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측 범위에서부터 하면 근제 교육의 이제 시작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근육염은 당연히 이제 근육에 대한 염증인데요.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또는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부하로 인해서 이제 이 통증이 유발이 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육의 보호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이제 운동을 제한하게 되죠. 당연히 통증으로 인해서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의 제한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의 연축, 쇠약, 근육이 약해지고 또 단축, 또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축되고 쇠약되고 단축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변형이 오고 이어서 혈액순환의 장애 등이 초래가 되는 거죠. 즉 해부학적으로 구조상 운동을 수행할 때 근육이 꼬이거나 또는 근육이나 힘줄의 이음부에서 미세한 순환 장애 등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이 근육과 또 근육 주위에 있는 조직, 뭐 근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위에서 움직임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조직들끼리 뭉쳐버리는 유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착이 바로 통증을 유발하는 유발점 또는 발통점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즉, 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부하로 인해서 생기는 발통점. 이게 바로 유발점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고, 이게 지속이 되면서 근육염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좋지 않은 자극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그런 근육의 염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염증은 당연히 통증을 유발시키고, 그럼 운동에 제한이 있고 유착이 생기고 다시 발통점이 활성화되고, 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근육염이 되는 거고요. 자, 모든 질환에서 이 근육염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물리치료적인 측면에서 이 물렁조직 질환을 치료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근육염, 즉 유발점이나 발통점을
해소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 목표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을 보면, 자, 대부분 이제 급성 과로로 인한 피로, 외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점을 직접적으로 활성화 시키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질환들, 내장질환, 관절염 또는 심리적인 이러한 질환들이 간접적으로 유발점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신경근육계 또는 기능장애와 근육의 이형성을 다시 이제 이 재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면 유발점은 이런 것들을 유발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유발점 만들고 계속적으로 순환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재를 볼까요? 자, 이 근육염의 중재는 유발점을 비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발점은 금방도 우리가 원인에서 봤듯이 자극, 부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우리가 안정을 통해서 이러한 자극이나 이러한 부하들을 감소시키고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악화 요소가 없어질 만한 그런 활동, 자, 이런 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유발점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충분한 안정과 이런 약물적인 치료 외에 우리 물리치료로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죠. 자, 냉치료 초기에는 냉치료를 통해서 비활성화 시키고 만성기로 가면서 열치료 또는 온열치료 적용을 시킵니다. 그 다음 통증 조절을 위해서 우리가 전기치료 활용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유발점이나 발통점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부위가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걸 타우트 밴드라고 합니다. 팽팽한 띠. 그래서 이런 팽팽한 띠를 우리가 느슨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장요법이나 마사지 또는 그 밑에 있는 허혈성 압박법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발점, 발통점, 다시 말해서 팽팽한 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리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운동치료, 자, 마사지는 금방 얘기했던 이런 압박법, 신장, 다 마사지 기법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우트 밴드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법. 다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운동 교육, 자가 운동 중에서 특히 버침 운동이죠. 이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이런 활동, 이 유발점들을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교육,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온도입법인데요. 계속 우리 이제 이온도입법이 나오는데 이온도입법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예, 그렇죠. 물질입니다. 자, 어떤 약물을 쓰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주는 그러한 국소 마취제를 이온도입법으로 활용해서 피하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제로 가장 쓰이는 게 바로 프로카인이에요. 그래서 프로카인을 이용한 이온도입법,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탁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게 근육염이었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육염은 많은 질환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절염, 그리고 신경 근육계 질환 등 많은 부위에서 이 근육의 염증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분야에서 물리치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다음은 타박상이에요. 솔직히 이제 타박상은
뭐 저희 쪽에서 이렇게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떤 손상의 징후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박상이 이렇게 짙게 있다. 그럼 뭐예요? 급성기다. 이 사람은 손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치료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타박상은 외부 충격이 주로 원인이죠. 여성에게 많고, 그 다음에 중년.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중년이란 말은, 이 혈관을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섬유소가 파괴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주로 중년부터예요. 그래서 중년에서는 뭐 조금만 이렇게 부딪혀도 멍이 잘 든다.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여성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조직이 약하다. 그지? 따라서 이러한 타박상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로는 손과 발 또는 손과 팔의 등 쪽 부위인데요. 자, 이쪽은 태양광선에 의해서 결합조직과 탄성섬유들이 약해지면서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부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타박상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임상 증상을 보면 자, 부종, 붓는 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자, 이 부종은 집조적인 손상에 의해서 물렁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의 출혈로 조직 내로 혈액이 스며들면서 부종이나 혈종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자, 또한 이제 혈관이 모세혈관들이 파괴가 되면서 반상출혈 나타나고요. 그리고 열감도 나타나고. 근데 보통 이제 열감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 열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통증이 있고 피부색. 자, 피부색은 피부에 나타난 멍은 이렇게 치유되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데, 이는 이 담즙 색소 형성과 혈액의 분해 및 점차적인 재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 색의 변화를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타박상의 초기 중재로는 당연히 금방 했던 열감, 출혈, 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건 냉치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초기 급성기에 냉치료하고 그 부위를 안정화시키고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 안정 고정을 하고, 그 다음 붓기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심장보다 좀 높은 곳에 두면 좋겠다. 따라서 거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호 안정 고정 거상, 이거는 물렁조직 손상 치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난 시간에 라이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라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면서 온열 치료를 통해서 순환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특히 이제 부종이나 혈종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관절 운동, 또 부드러운 마사지도 효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타박상은 금방 얘기했듯이 이걸 우리가 물리치료의 이제 이 중재 질환으로 보기보단 어떤 질환에 대한 징후, 증상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데 이렇게 근육으로 또는 표피로 발현되는 그런 증상 이었고요. 당연히 뭐 물리치료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금방 얘기했듯이 급성기 얼음 같은 것들, 후기에는 온열 치료해서 이런 피멍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물렁 조직 질환에 대한 개요였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골절에서 나올 텐데, 골절의 합병증 중에서 이 물렁 조직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질환이 한 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화골성 근염인데요. 책에 없는 부분이지만 요거 하나 보고 질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골성 근염은 자, 정의를 보면 이래요. 골절. 자, 여기서 골절이 중요합니다. 골절 후 외상이나 기계적 상해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었을 때 근육 조직 속에 뼈 성분이 침착되어 뼈대기가 형성되는 질환. 뼈대기, 구용어로 화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골절이에요. 골절이 되면서 뼈 조직들, 아주 미세한 그런 가루들, 조직들이 주위 조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조직들이 혈관을 타고 이제 배출이 되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주위에 있는 근조직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골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통해서도 근육 속에 뼈 성분이 침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쉽게 이런 화골성 근염을 일으키는 게 바로 골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엉덩관절이나 넙다리 부분에서 주로 호발한다. 즉, 뼈가 큰 뼈들에서 이렇게 호발하고요. 또는 관절 내의 골절, 뭐 예를 들어서 발굽 관절 내의 골절 시에도 이렇게 화골성 근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발굽 관절 내의 골절 후에 화골성 근염이 나타난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이런 화골성 근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자, 골절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했을 때 불충분한 고정이나 잘못된 고정 등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 자, 또는 수동이나 신장 운동. 자, 충분하게 골절이 유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뼈가 붙지 않은 상황에서 수동이나 신장 운동 등을 과하게 했을 때 이런 골편들이 주위의 근조직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다. 자, 또 하나는 자, 이러한 화골 물질, 이러한 뼈 조직이나 단단한 물질들을 분산시킬 만한 강력한 힘으로 한 마사지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임상에서도 쉽게 오진을 할 수 있어요. 뼈에 이제 단단한 게 있어. 아니죠. 근육에 단단한 게 만져져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특히 우리가 골절 후에 이 근육 조직에 이렇게 단단한 물질이 촉진되었을 때는 바로 하지 말고 이렇게 CT나 우리가 검사 장비를 통해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충분히 검사를 한 뒤에 물리치료 처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육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화골 물질을 분산시킬 만한 마사지가 화골성 근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한 개예요. 유의하라는 거고요. 자, 증상을 보면 초기에 통증입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운동 감소가 있고 또 주위에 이렇게 부종이 나타난다. 후기에는 자, 단단한 물질들이 이제 만져지게 되는 겁니다. 방사선상에서 뼈 조직이 나타나고 이게 나타나 보이네요. 그리고 촉진을 했을 때도 이렇게 화골성 물질들이 만져지더라. 예, 진단은 이제 방사선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자, 운동하지 마라, 마사지 하지 마라. 이 뭐예요? 그렇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안전을 취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는 뭐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그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도구, 슬링을 이용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은 칼라 앤 커프 슬링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그런 이 제한을 두는 거죠. 그냥 딱 목에 하나만 이렇게 매달았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제약, 최소한의 구속을 통해서 고정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슬링 중에 한 개입니다. 칼라 앤 커프 슬링이고요. 한 2, 3주 동안 고정을 하면 효과적이다.
자, 그 이후에, 고정 이후에 초음파 아주 좋아요. 초음파는 진동을 통해서 조직으로 스며듭니다. 따라서 단단한 물질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진동의 역할이 있다. 초음파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뻗침 운동, 마사지 등은 금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물렁 조직의 질환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상지부터 볼까요? 가슴문 증후군. 자, 이 소라시 아울렛 신드롬인데 이걸 약으로 TOS 약으로 쓰고요. 자, 이 TOS는 자, 정의는 이래요. 팔로 가는 팔신경얼기, 그 다음에 빗장 및 동맥 또는 빗장 및 정맥, 겨드랑이 혈관 등이 목에 위치한 앞 목갈비근, 중간 목갈비근, 그리고 뒷목갈비근, 제1번 갈비뼈, 그리고 작은 가슴근 사이로 지나가다가 여기서 압박을 받게 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총칭해서 가슴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갈비근들, 그 다음에 제1번 갈비뼈 사이에는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으로 얘네들이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어떤 원인으로 협소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공간으로 지나가는 얘네들이 압박을 받고, 따라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신경얼기, 동맥, 정맥, 얘네들이 지배하는 연부 조직의 그런 증상을 초래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원인은 선천성 기형이나 또는 이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종양, 외상, 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많이 이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또는 어떤 자세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거북목도 원인이 됩니다. 거북목이 주로 이제 목을 굽힘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공간을 협소하게 시키는 자세 중에 한 개가 바로 목의 굽힘이죠. 예, 그래서 원인을 보면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목갈비근들이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제1번 갈비뼈 역시 원인입니다.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TOS의 원인으로 보고, 또 이 네 가지를 TOS의 원인과 또 증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갈비뼈 증후군. 제7번 목뼈 가로돌기가 선천적으로 또는 외상에 의해서 더 길어진 거예요. 따라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팔의 신경혈관이 압박을 받고, 특히 7번 목뼈 가로돌기로 지나가는 이 신경, 쭉 말초신경으로 내려가면 그 부위가 바로 얼라너브입니다. 자신경이에요. 그래서 자신경이 지배하는 손가락의 통증, 감각도나 저림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앞목갈비근 증후군인데요. 자, 말 그대로 앞목갈비근, 그 다음에 중간 목갈비근이 비후가 되었어요. 그 원인은 모르겠죠. 외상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비후로 인해서 위팔신경얼기, 빗장 및 동맥이 압박되어 나타나는 증후군. 세 번째가 갈비 빗장 증후군. 제1번 갈비뼈, 그 다음에 빗장뼈 앞부분, 앞목갈비근, 중간목갈비근의 제1번 갈비뼈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1번 갈비뼈, 빗장뼈, 목갈비근, 요 파트가 만들어주는 공간, 거의 위에 비슷한 공간이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협소해져서 생기는 그런 증후군이고요. 특히 이 공간이 협소해지는 원인 중에 한 개가 골절입니다. 골절. 자, 빗장뼈가 골절되면 당연히 밑부분이나 뒤쪽 부분에 압박을 줄 수가 있을 거고, 제1번 갈비뼈 또는 제2번 갈비뼈의 골절이 역시 이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제1번 갈비뼈가 골절 후에 유합이 잘 안 되어서 다른 좀 삐뚤하게 붙었다거나 다른 곳에 붙은 그런 부종유합이 되었을 때, 또는 과도하게 애벌뼈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부위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기 애벌뼈라는 말은 우리가 뼈가 이제 부러지고 이제 붙는 과정에서 생기는 초기 육아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육아 조직이 이제 없어지면서 단단하게 붙는 거예요. 근데 이 육아 조직이 과하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협소해질 수가 있다. 자, 네 번째가 과벌림 증후군은 말 그대로 팔을 과하게 벌렸을 때 어느 근육이 가장 긴장이 되느냐? 앞쪽에 있는 작은 가슴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가슴근의 긴장과 제1번 갈비뼈 사이가 공간의 협소로 인해서 역시 신경이나 동맥들이 압박을 받는데, 자, 특히 이 부위에서는 노동맥의 혈관의 압박이 심하다. 그래서 노동맥의 박동이 이렇게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과벌림 증후군은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목을 주로 뒤로 막 젖히면서 일하는 직업군들. 또 수면할 때 팔을 막 이렇게 대자로 벌려서 자는 그런 자세. 그런 부분에서 과벌림 증후군이 호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니까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목갈비 증후군, 앞목갈비 증후군, 그 다음에 갈비 빗장 증후군, 과벌림 증후군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증상은 우리가 신경압박 증상과 그 다음에 혈관의 압박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저림감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 보면 압통이 있고요. 자, 그 부위를 만져보면 아프다는 거죠. 압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경의 마비,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저림, 무딘감 이런 게 올 수 있고, 자, 말초신경 손상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티넬 사인으로 이 타진통, 의심되는 부위를 딱딱딱 이렇게 촉진했을 때에 이게 통증이 오는 걸 타진통이라 하는데요. 이게 말초신경 손상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통증입니다. 또 저림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신경 증상이었으면 혈관의 증상도 있겠죠. 손이 붓는다거나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막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자, 증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감별해라라고 했는데요. 이 레이노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운 날씨,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의 경련을 일으키는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추운 곳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발가락 끝이 창백해진다. 즉 혈관이 경련을 일으켜서 혈액순환 장애로 피부색의 청색증으로 바뀌는 증후군입니다. 감별을 하라는 겁니다. 자, 진단평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증상은 그 부위를 누르면 아파요. 따라서 신경 압박 검사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삼각형의 공간, 자, 그 부위를 눌러보는 거죠. 자, 요 사진에도 있듯이 요 부위를 압박해서 통증 유무를 확인한다. 신경 압박 검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위팔 신경얼기 압박 검사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가
동맥에 대한 검사예요. 그래서 자, 위에는 신경을 압박해서 그 해당 부위의 통증 또는 팔의 방사통 유무를 확인한다. 그 다음은 이제 동맥 혈관에 대한 압박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지금 이하로 나오는 이런 검사법은 다 빗장 및 동맥에 대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과벌림 검사, 팔을 과벌려 시켜서 뒤쪽에서 노동맥의 박동을 확인하는 검사법. 사진 보면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드손 테스트. 자, 목뼈를 뒤로 젖히고 요게 중요해요. 의심되는 쪽 한측으로 돌렸을 때 역시 팔은 뒤로 해서 노동맥의 박동의 변화를 감지한다. 자, 이 목을 환부 검사하는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좀 더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뒤에 나오는 테스트 중에 한 개는 또 목을 반대로 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요 이름을 잘 기억을 합니다. 에드손 환축으로 돌리고 검사하는 방법. 어텐션 테스트 주의력 검사합니다. 차렷 자세 양팔을 뒤쪽으로 당기고 턱을 당겨서.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렷한 자세 있죠? 자, 그 부위를 통해서 갈비 빗장 압박 검사를 하게 되고 역시 빗장 및 동맥 압박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든 테스트가 되겠고요. 자, 이든 테스트는 갈비 빗장 증후군 검사인데 이 이든 테스트는 다른 말로 여러분 책에는 51쪽에 보시면 군인 자세 검사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든 테스트 또는 군인 자세 검사법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역시 팔을 뒤로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고 역시 노동맥의 박동의 소실을 파악합니다. 지금 한 팔만 있는데 보통 두 팔 다 뒤로 폄하고 이제 의심되는 쪽에 노동맥을 검사를 합니다. 자, 이던 테스트 또는 밀리터리 브레이스 포지션 해서 군인 자세 검사 같은 말입니다. 알렌 테스트. 자, 팔을 위로 들어요. 그리고 주먹을 폈다 오므렸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먹을 쥔 채로 유지하고 노 또는 자동맥의 혈관을 폐쇄시키고 심장 높이보다 아랫팔을 내리면 자, 뭐 말이 약간 어려운데 자, 요 자세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가 자, 주먹을 꽉 칩니다. 그리고 자, 검사자는 손목을 꽉 눌러요. 검사자도. 그러니까 좀 있다가 갑자기 팔을 내리는 거죠. 갑자기 팔을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죠? 피부색에 변화가 있겠지. 붉어지겠죠. 혈액순환에 어떤 장애가 없다면. 헌데 피부색이 그대로 창백해졌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붉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하면 이 역시 TOS나 또는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올림 부하 검사. 역시 5번과 같은 자세로 위로 올리고요. 자, 위에서 똑같아 비슷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또한 저항 운동도 하게 돼요. 자, 환자는 팔을 바깥으로 검사자는 이에 대한 저항 운동 해서 약간의 저항 운동과 함께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 유지합니다. 이렇게 유지하면 자, 위에서 손을 올린 상태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TOS 환자나 또는 순환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버티지를 못해요. 힘이 쑥 빠지는 거죠. 즉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건데 뭐 정상인은 당연히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세에서의 힘주기 즉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7번째 할스테드. 자, 아까 에드손 테스트에서 목을 한쪽으로 돌린 걸 보라고 했죠. 자, 지금 어디? 바깥, 이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할스테드와 에드손은 자세는 비슷한데 목의 돌린 방향이, 자, 할스테드는 반대쪽으로 돌려서 환측의 노동맥 검사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스크래니 크램프 테스트고, 그 다음이 릴리브 테스트인데요. 자, 크램프 테스트는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입니다. 자, 요 좀 두 그림이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지금 요 그림은 요게 환측 부위예요, 요게. 그러니까 왼쪽 부위죠. 자, 환측 부위로 고개를 돌리고 턱을 밑으로 내려서 이 부위의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고 통증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유발 테스트가 되겠고, 자, 요 그림은 지금 오른쪽이 환측 부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공간을, 협소한 공간을 릴리즈, 이렇게 압박을 감소시켜서 팔 들고 하면 요 부분이 이제 릴리즈 된다는 거죠. 릴리브 돼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검사법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이 두 그림만 비교하지 않으면 뭐 상관없어요. 그냥 환측으로 돌린다, 또 환측에 팔을 올려서 압박을 감소시킨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굽힘 검사. 자, 손가락 굽힘력을 통해서 손가락의 힘을 파악하는 검사법입니다. 자, 일반적인 중재는 당연히 이제 나쁜 자세를 교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목을 굽히지 말고 바로 세우고, 우리 어깨, 등을 똑바로 이제 뒤쪽으로 펴하는 자세, 이러한 자세들이 중요하다. 거북목과 같은 굽힘 자세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세 교육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뭐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을 완화한다. 자, 그리고 또 주변 근육의 가동, 뻗침, 강화 운동 중요한데요. 특히 자, 뻗침 운동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많은 그 이제 근육들이 뭉친다거나 어떤 부종이 있어서 그 공간을 압박한다 했죠. 그래서 뻗침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단축된 근육들을 펴주는 운동이 중요하고, 뻗침 운동 하기 전에 초음파 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뻗침 운동 전 초음파를 통해서 조직을 이완해주고 뻗침 운동을 한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른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가슴문 증후군의 운동을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특히 가슴문 증후군의 운동, 뭐 번호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가동, 뻗침, 강화 운동, 이러한 가슴문 증후군의 운동의 종류입니다. 운동의 종류는 벽, 모서리, 신장 운동, 주로 목, 갈비근의 스트레칭을 유도할 수 있고, 목의 신장 운동,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의 구르기 운동, 목 뒤 당김 운동. 자, 이런 것들이 가슴문 증후군의 가동 운동, 뻗침 운동, 강화 운동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치료는 우리가 초기 또는 말기에 다 할 수 있는데, 자, 주로 이제 통증 완화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뻗침 운동 전에 이런 온열 운동 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서 전기 치료를 합니다. 자, 운동 치료 볼게요. 주변 근육의 신장 강화 운동, 자세 유지근의 근력 운동, 가슴문 주위근의 근력 운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벽 모서리의 스트레치 운동. 자, 이런 것들은 다 뭘 위해서? 예, 바로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해서 중요하다.
강화, 근력 강화, 근력 강화, 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그런 운동치료법들이 되겠습니다. 자, 호흡 중요합니다. 이 목갈비근은 우리가 이 보조호흡근이죠. 그래서 이 목갈비근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보조호흡근으로 활용을 하면 더 증가된다, 악화시킨다. 따라서 가로막 호흡을 통해서, 즉 위에 있는 근육, 이 호흡근의 근육을 잘 쓰지 않고 가로막을 주로 쓰는 가로막 호흡근을 통해서 목갈비근에 자극을 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 호흡법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한 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목 굽힘 자세 이런 것들을 좀 긍기하는 교육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